성을 지키고 있는 부대에 5배의 그 인원이 많아야지 그 성을 함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병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당태종 이세민이 이끄는 수십만 대군과 당태종 이세민이 이끌고 온 당나라의 총 군대는 최하가 120만입니다. 자, 요동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의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그리고 백암성까지 요동성만 있는 게 아니고 건항성도 있고 백암성도 있고 그리고 안시성도 있고 오골성도 있고 많은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굳건히 성을 지켰던 성주 양만춘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론할 때 이 양만춘이라는 사람을 거론하면 안 돼요. 이 화가 난 연기의 소문은 안시성을 공격을 합니다.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격을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주민들과 함께 잘 막아냈어요. 이 전부 다 자신들의 내피셜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시성 성주가 싸웠다는 정도만 기록하고 양만춘의 이름은 지워버렸습니다. 좀 적당히들 좀 하세요. 적당히들 좀. 1만 명이 낫이랑 칼을 들고서 풀 베는 애들이 1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 평야를 꽉 채운 거예요. 꽉 빽빽하게.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영자 강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구려의 총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는가, 그리고 고구려의 총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드린 대로 모두 프로파일링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원정군으로 나섰던 당나라의 총 군사력은 몇만 명이었는가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또 새로운 중요한 단서들,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뤘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당나라가 660년에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661년과 662년 그리고 663년에 백제가 부흥하는 시기인데 663년에 당나라 손인사 장군이 당나라의 군대 40만 대군을 이끌고서 백제의 본토를 진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제가 660년 이전에 멸망할 당시에 그 백제도 아니고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663년에 인계가 백제를 또다시 쳐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663년 백제의 장수 복신이라는 그 장군이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서 다시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여풍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 복신의 군대가 제가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5만에서 한 7, 8만 정도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만이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는 662년에 흑치상제가 한 10일 정도 이제 열흘 만에 급하게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까 3만 명이었단 말이죠. 제가 기록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663년 백제의 장수 복신과 승려 도침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들여 왕으로 세우고 머무르며 진수 중이던 낭장 유인원을 웅진성에서 포위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유인계에게 조서를 내려 검교 대방주 자사로 삼고 전도독 왕문도의 무리와 우리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의 군용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복신 등은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 임존성을 지켰다. 얼마 뒤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무리를 아울러 배반하고 도망친 이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그 세력이 매우 컸다. 전 도독 왕문도를 보내가지고 백제를 정벌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제의 잔존 세력들, 부흥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입되었던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가? 한 2개의 군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보통 당나라 같은 경우나 수나라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군이 5만에서 한 7만 정도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신의 부흥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12만에서 13만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제 힘에 붙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인계가 당나라로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손인사가 당나라의 40만 군대를 이끌고서 백제의 본토로 바로 진격해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왜 인계와 왕문도가 663년에 이제 백제를 이제 침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왜 손인사가 40만 대군을 이끌고서 백제의 본토로 진격한 내용에 대해서 왜 다루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북이 같은 경우 수십만의 기병을 이끌고서 백제를 침공했다가 대패를 당하고 돌아간 내용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다루지 않는 걸까요? 너무나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68년에 삼국사기 김은문 열전에 보면 신라가 20만 군대를 내어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다루지 않는 걸까요? 너무나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사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나요? 소정방의 13만 군대는 다루고 있고 그런데 손인사의 40만 대군은 다루지 않고 있고 김인문 열전에 나오는 20만 대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도대체 이렇게 편협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역사 기록도 모든 기록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일부 내용만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뭘 것 같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면 일관되게 모든 내용을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내용이 다 과장돼야 되는데 그런데 또 소정방의 13만은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13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유신의 5만도 과장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5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거는 과장이고 어떤 거는 과장이 아니고 너무나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이열전에 나오는 중국 정사 동이열전에 나오는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의 백제와 신라가 아니라 대륙 동쪽에서 발생되었던 신라와 백제의 이야기 백제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백제와 신라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백제는 이제 구태백제이고 그리고 신라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백제의 유물들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한반도에 백제와 신라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백제는 온조 백제가 아닌 구태가 건국한 구태 백제입니다.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경주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이열전에서 나오는 신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상 일부분만 보고서 댓글을 다시면 안 됩니다. 저기 사이비 역사 채널이나 이런 데처럼 한반도에는 백제가 없었고 한반도에는 신라가 없었다. 대륙에만 백제가 있고 대륙에만 신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644년에 당나라에서 고구려와 전쟁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645년에 고구려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태종 이세민이 이끌고 온 군대는 몇 명인가? 학계 역사를 전공한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10만 5천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30만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0만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런데 50만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그러던데 제가 지금 딱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나라의 수양제 113만 군대와 비슷한 규모이거나 당태종 이세민이 이끌고 온 그 군대는 최하 113만이거나 120만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인사라는 일개 장수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당나라의 황제가 친히 원정을 간단 말이에요. 황제의 친위대라던가 일군은 제가 방금 얘기했겠지만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로 군사가 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좌군도 있을 것이고 우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발대도 있고 이제 선봉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발대와 선봉대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발대하고 선봉대는 다른데 선발대는 실제로 이제 본대가 그 원정을 가기 이전에 며칠 전에 전쟁 지역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지역을 정찰을 하고 미리 선점해 있는 그 부대를 선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특수부대에서 특전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정찰대도 있었지만 그리고 작전팀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TMI이긴 한데 아무튼 좌군이 있고 우군이 있고 그리고 선발대가 있고 선봉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봉대는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전방에서 적진의 그 방어를 이제 무너뜨리는
몸빵하는 그 몸빵하는 부대가 바로 이제 선봉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빵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확확 오지 않습니까? 화살바지가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뚫는 그 진을 뚫는 그 부대가 바로 선봉대인 것이고, 이제 성곽을 수비하는 그 부대에 성벽을 넘어가지고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대, 그게 바로 선봉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고구려의 군대가 총 60만 가까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후방에서 성을 수비하는 병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고구려 전방에서 당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부대는 40만에서 45만 정도 돼요. 그 40만에서 45만 정도 되는 그 부대가 성 밖에 나가지 않고 성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상대의 그 부대는 도대체 몇만 명이길래 성 밖에 나와서 야전에서 백병전을 하지 않고 성에서 수비만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군사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는 자살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에서 지키는 그런 전술과 전략을 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구려의 군대가 전방에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부대가 최소 15만에서 20만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주력군이 20만이 넘는단 말이죠. 다 합치면 40만이 넘는 군대인데, 똥개도 자기 앞마당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고구려의 그 앞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구려가 40만 이상 되는 군대가 있는데 당나라에서 30만 대군을 이끌고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적진에? 한복판에? 전혀 지형 지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고구려보다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매복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당나라에는 전술과 전략의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정이라던가 장순무기, 그리고 당태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지략가이지 않습니까? 당태종 같은 경우도 30만 대군을 고작 이끌고서 고구려로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구려의 그 성곽들은 해자가 있고 성마다 다 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만 명의 군대를 이제 무너뜨리려면 5만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병력 손실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고구려가 10만이 있으려면 당나라 같은 경우는 40만에서 50만의 군대가 있어야만이 그 성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와 있는 고구려의 군사만 4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당나라의 황제가 직접 친히 원정을 했고 황제가 이끌고 온 그 군대는 몇만 명이냐, 그 부분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668년에 이끌고 온 당나라의 군대는 35군입니다. 35군. 여기서는 이제 황제의 5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나라의 612년에 수나라의 그 24군 같은 수양제의 24군 같은 경우는 황제의 6군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612년에는 30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당태종 이세민 때도 30군에서 35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평량도 총관 장량, 그리고 요동도 총관 이세작 같은 경우는 이제 6만이고 여기는 4만 3천이지 않습니까? 4만 3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612년에 내호와의 4만의 군대보다 이제 병력이 조금 더 증강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이세적의 군대 6만과 그 다음에 수군 장량의 그 4만 3천의 두 개의 군만 합쳐가지고 10만 3천이라고 얘기하는 그 역사 전공자들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미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미필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돌멩이도 막 던지고 해야 되잖아요. 뭐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기면 돌멩이가 막 날라가고 하잖아요. 요동대 행군총관, 요동성만 있는 게 아니고 건항성도 있고 백암성도 있고 그리고 안시성도 있고 오골성도 있고 많은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최하 3만이고요. 좀 큰 성들에는 5만 정도의 그 군사들이 성을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정도의 군대가 각 성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30만이 나올 수가 있고 50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100만이 넘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을 해보세요. 당태종 이세민이 10만의 뭐 대군을 이끌고 오고 20만을 군대를 이끌고 왔다. 아니 뭐 30만을 데리고 왔다 칩시다. 30만.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고구려의 군대가 40만이 넘잖아요. 근데 성에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앞마당인데. 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압도적인 겁니다. 압도적인 거.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정면에서 싸움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기 기록에 보면 당태종 이세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우리의 국력은 군사력은 수양제 때보다 훨씬 더 강성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 거지만 645년에 당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동은 길이 멀어서 식량을 운반하기 어렵고 동이는 고구려는 성을 잘 지킴으로 단기간에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 강성해져서 수나라 때와 비교할 수 없소. 공은 단지 나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시오. 이 얘기 뭐예요? 수나라 때와 비교할 수가 없다. 수나라 때보다 훨씬 더 강성하고 더 많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렇다면 왜 기록에는 이렇게 군사의 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에요. 고려의 왕이 김부식에게 왕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그 왕명을 받들어서 국책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삼국사기를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중국의 역사서를 이제 보고 이제 뺏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인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수나라의 수양제 때는 이 기록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과 취지가 정보를 위해서 명분을 위한 것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그 총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우리 위대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어디에 이제 비중을 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당태종 황제 이세민의 그 황제로서의 그 군주로서의 위대함, 자신들이 안시성에서 패했지만 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시성의 그 성주에게도 이제 비단을 내리는 너그러움과 그 포용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돌아갈 때 그 진흙이 이제 진창이라고 하는데 그 진창에서 병사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황제인데 직접 나서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황제의 군주상을 표현하고자 강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나라는 자신들에게 치욕적인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 역시 안시성 성주가 싸웠다는 정도만 기록하고 양만춘의 이름은 지워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뭐 축소했다, 사기쳤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서는 맞지만 이 기록을 가지고 온 거는 중국어의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갖다가 자신들이 일차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45년 4월에 영주도독 장검이 호병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었으며 나아가 여수를 건너 건안성으로 가서 우리 군사를 격파하고 수천인을 죽였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적의 군대 6만이 육군의 모든 총 군대가 아닌 겁니다.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선봉이 되어가지고 여수를 건너서 건안성으로 가서 우리 군사를 격파해서 수천을 죽였다. 고구려의 각 성마다 10만에서 15만씩은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그 선봉대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공격병들이. 여동성 같이 큰 성들은 평시에 이 주둔하고 있는 이 군대가 몇만 명 정도 되냐면 2만 명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장왕이 기록에 보면 4만의 군대를 요동성으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하 6만 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6만 명이 있는 그 요동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함락을 하려면 요동성에 몇만 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세적의 6만 가지고 요동성을 무너뜨린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해자가 있고, 해자라고 하면 이제 물에 띠로 이제 두르고 있는 강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또 장애물들이 또 있어요. 위에서 화살을 쏘고 있는데 그 화살을 쏘고 성 위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비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사들이 6만이 있는 겁니다. 6만이. 그러면 요동성에서 몇만 명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동성에만 20만에서 30만 명입니다. 요동성에만.
요동성이 함락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성곽을 지키고 있는 6만의 군사들을 압도적으로 이제 몰아붙여야지 요동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몸빵하는 애들이 앞에서 몇만 명씩은 몸빵하면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성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적의 6만 가지고 수비군도 6만, 공격하는 애도 6만, 6만 대 6만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을 지키고 있는 부대의 5배에서 10배 정도 그 인원이 많아야지 그 성을 넘을 수가 있고 함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병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수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고구려의 군사가 죽은 인원만 하더라도 10만에 가깝고, 그리고 포로로 잡힌 그런 백성들만 하더라도 또 10만에 가깝습니다. 고구려의 그 군사가 10만이 죽었다면 당나라의 군사는 몇 명이 죽었겠습니까? 몇만 명이 죽었겠어요. 몸빵하는 애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50만 이상은 죽었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그걸 함락시키려고 했을 텐데 50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최하. 이 기록이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기록을 가지고서 그냥 판단을 해보자고요. 포로로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까지도 1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들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다 컨트롤하려면 무조건 수송병이나 보급병이나 전투병이나 다 포함해가지고 300만은 돼야 돼. 300만. 이 평라를 꽉 채운 거예요. 꽉 빼백하게.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에서 철군을 할 때 이도정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후방을 경계하라고 군사를 4만을 갖다가 이제 배치를 시킵니다. 후방 경계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방 경계조 같은 경우는 보통 본대의 그 군사에서 10% 정도? 그 정도의 군사를 배치해가지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후방에서 판단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 경계조 외에도 전방 경계조도 있는 거거든요. 전방에도 또 매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판단해야 되고, 여기 전방 경계조에도 몇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대가 있는 거거든요. 황제가 있는 본대. 후방 경계조에도 4만 명, 전방 경계조에도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이렇게 당나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 또 가다 보니까 진창이 있단 말이에요. 진창, 요택에 당태종 이세민이 장손 무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빨리 이 진창을 메꾸거나 이 풀이라던가 나무를 이거 처리를 해라, 길을 트라라고 하니까 장손 무기가 병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작업 병사들이 1만 명이 모여. 1만 명이 낫이랑 칼을 들고서 풀을 베는 거예요. 풀 베는 애들이 1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수개월 동안 절반 이상이 죽었는데도 지금 이 내용만 추정할 수 있는 게 후방 경계조 4만 명, 작업 병력 1만 명,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본대라던가 아직까지 군대가 적어도 4, 50만은 훌쩍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시성에서 무슨 5천 명이 막았다? 이 전부 다 픽션이죠. 안시성주가 그 연개소문이랑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 둘의 관계는 뭐 서로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이 이러하니까 안시성은 외부에서의 도움과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였던 겁니다. 보급을 받지도 못했고 군인들의 총을 받지도 못했고, 이 전부 다 자신들의 내피셜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전쟁은 안시성주 일개의 그 안시성주하고 뭐 당나라의 전쟁이 아니고요. 당나라의 이세민, 황제 이세민과 연개소문의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안시성이 뚫리면 곧바로 평양의 그 고구려의 목구멍을 이제 쳐들어가는 건데, 뚫리는 건데, 거기다가 5천 명으로 싸운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무슨 안시성주하고 연개소문하고 그 동등한 뭐 비슷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이제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연개소문의 그 행위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해가지고 다 호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안시성에는 안시성주가 여기에 호응을 안 하고 병력을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대에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부대에 이제 순방을 했는데, 거기 위병소에 있는 위병소대장이 암고를 하고 끝까지 문을 안 열었단 말이죠. 근데 사단장이라던가 여단장이 사복을 입고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문 열어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병 소대장한테 벌을 줄까요? 아니면 상을 줄까요? 당연히 상을 줍니다. 상을.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의 안시성주가 내가 갔는데도 이 정도 굴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안시성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서 안시성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시성의 이 군인들은 전부 다 고구려의 군사들이고 그리고 고구려의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군사들이 이끌고 가가지고 그 자국의 그 군인들을 죽일까요? 전쟁을 벌여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을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주민들과 함께 잘 막아냈어요.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미친 광자가 아닙니다.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연개소문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그 승리의 자신감이 있었고, 안시성주하고 연개소문하고 이 격차는 그 소대장하고 그리고 사단장, 여단장 정도, 요 정도 보면 됩니다. 육군 대위 그리고 별, 장군 요 정도의 격차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동등하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유튜브 채널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적당히들 좀 하세요. 적당히들 좀. 각 나라의 특수 요원들이 첩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간첩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첩보 활동을 하면서 그 본국으로 지휘 통제소로 그 정보들을 다 보낸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프콘 1, 2가 발령이 되면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스쿼드라던가 지휘 통제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서울에 이게 첩보를 보내게 되는 게 그게 제 임무였고 뭐 TMI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그 간첩들도 당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조정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당나라에서 고구려로 가는 데만 하더라도 수일이 걸리고 한 달, 두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몇 개월이 걸리는데 데프콘 3가 발령이 되고 데프콘 2가 발령이 되고 데프콘 1이 발령이 되면 이제 전시가 되면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인원들이 그런 요원들이 첩보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계상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준비 태세라는 건 뭐냐면 데프콘 3입니다. 각 그 성들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면 이제 병기를 닦게 되고 병기들을 충원하게 되고 군량미를 보충하게 되고 인원들도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준비들을 싹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평양에서 중앙군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각 성마다 전방에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전시의 군사력 몇 명, 평시에는 몇 명, 그 다음에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몇 명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이제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과 이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당나라에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간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구려의 간첩들이 안시성에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정말 유치원생들도 이런 추정이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안시성주 뭐 양만춘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공격을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주민들과 함께 잘 막아냈어요. 양만춘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소설책에서나 나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거론할 때 이 양만춘이라는 사람을 거론하면 안 돼요. 소설책이 아니라 어떤 1차 사료가 아닌 2차 사료, 3차 사료에도 기록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양만춘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3세기 중반에 위나라 장수 강국엄이 평양을 이제 하북성으로 이제 진군을 할 때 유일한 사람이 거짓 항복을 하면서 그 장수에게 그 접시에 칼을 숨겨가지고 장수를 칼로 찌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왕이 또다시 도피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건달들 사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정도 되는 이 칼 가지고 찌른다고 해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강력범들의 그 범죄 사건 기록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건달들끼리의 그 조직들 간의 싸움에서도 공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소장을 쭉 읽다 보면 상대방에게 칼침을 주기 위해서 두 방, 세 방씩 칼침을 놓고 거기에 또 보면 야구 방망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도 이렇게 당했는데도 죽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죄명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찰서에서는 상해로 되었다가 검찰로 넘어와가지고 살인 미수로 이렇게 공소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왜 칼에 찔리면 죽는 것인가? 장쇼크가 오면 기절을 하거든요. 장쇼크로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3세기라고 한다면 장수잖아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깊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과도 같은 이 정도 칼 가지고 접시에 숨겨서 왔기 때문에 그 선비가 찌른 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소설책에 고증을 잘못한 것 같은데 무슨 안시성주가 화살로 쐈단 말이죠. 근데 눈에 박혔으면 즉사예요, 즉사. 그런데 이세민이 뭐 화살을 뽑아가지고 근데도 이제 붕대를 하고서 뭐 궁예도 아니고 안대를 하고서 태연하게 뭐 약 바른다고 아까진기 이런 거 바르고 안티포라민 바른다고 이게 뭐 낫나요 이게? 화살이 멀리서 와가지고 눈에 꽂혔는데 뇌에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뇌 정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자리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이 당시에 작가가 고증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학 드라마를 이제 만들려면 작가가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의학적 용어도 물어봐야 되고 수백 년 전 뭐 이때 만들어진 소설책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작가가 이 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확인도 잘 안 하고 그냥 눈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가짜죠, 가짜. 몸에 칼 맞는 거랑 눈에 화살 맞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디 안과 의사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의 역사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난 시간 고구려의 총 인구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고구려의 총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신라의 총 군사는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역사학계가 다루지 않는 그 고구려를 침공할 때 20만 대군의 그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백제 부흥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당나라의 그 손인사 장군이 40만 대군을 이끌고서 백제의 본토를 쳐들어갈 때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 바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해는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도해는 어떤 의미이고, 재해는 어떤 의미인가.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